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설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좌우지간 오늘은 이번 주 정치 이슈 톡톡 어떻게 생각해란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어 볼 것 같은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후폭풍이 좀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법무부가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잇따라서 이제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 반발이 좀 심해지는 분위기. 어제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좀 좌천됐던 그런 검사들을 다시 영전시키는 좀 그런 인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좀 꿀 빨았던 검사들이 더 좀 사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항소 포기 사태로 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장급 2명 이렇게 한 4분 정도 옷 벗는 걸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좀 그때 꿀 빨았던 검사님들 더 사퇴했으면 했는데 하는 좀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는 어쨌든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론의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이렇게 보면은 잘못했다가 이제 항소 포기를 했어야 한다가 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정말 뭐 5대 3대 1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해볼 만한데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검사들의 항명 사태가 너무 크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들 뭐 필요할 때만 자기네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가뜩이나 이제 검사들이나 뭐 검찰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여론이 같이 좀 폭발하면서 이번 기회에 좀 강구 모드를 해도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까지 엮어서 하면 되겠다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항명을 한 검사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 꿀을 빨았던 검사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다 지검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올해 7월 달에 임명된 분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다 물갈이하고 고르고 골라서 이 박철우는 반부패 부장으로 보냈고 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나의 요직에 갈 사람들을 지검장으로 다 앉혀놓은 겁니다. 검사장으로. 그랬는데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나오니까 오죽하면 이 검사장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검사장으로 앉혀놓은 이 사람들도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를 왜 하냐. 좀 궁금하다. 설명을 요구하니까 인사 조치를 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고르고 골라서 7월 달에 임명을 했는데 지금 불과 3개월, 4개월 채 지났는데 또 인사 조치를 한다는 그러한 일이고요. 저는 이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가면서 지금 검찰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이에요. 수원고등고검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현재 사건이 있는 곳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아예 공소를 취하시켜야 된다. 공소를 유지하면 안 된다. 이 지검장이 공소 취하를 지시 내릴까 봐 너무나 걱정돼요. 왜냐하면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재검토를 하다는 가장 먼저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이거 대장동 항소 포기했는데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났죠. 나경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부터 시작해서 황교안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아무도 의원직 상실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14명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논리면 검사가 항소하지 말아야죠. 피고인들만 항소해야죠. 검사들이 대장동 이재명 정부하에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인사조치로 발령난 이 검사들, 특히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중앙지검장 사단에 있는 이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는 포기했는데 피해자가 있는데 포기한 거예요. 7천억이 있는데 포기한 건데 패스트트랙 사건 피해자가 없습니다. 판결문에. 그리고 금전적 손실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일주일 있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소를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시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꿀 빨았던 검사들이 이번에 항명한 검사들이 모두 다 꿀 빨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덜어 있을 뭐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검사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별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좀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국회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하겠다는 거는 좀 합의가 됐는데 지금 뭐 2+2 회의에서 뭐 세부적인 조절은 뭐 이게 법사위에서 하냐, 별도의 뭐 특기를 만드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에서도 모든 것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항명 검사들에 대한 걸 좀 넣자고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힘에서는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한 걸 넣자고 하는데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다 이 넣어야죠. 모든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야죠. 정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사위나 뭐 국민의힘 뭐 이렇게 상태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이게 또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들은 많아요. 아, 그건 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되죠. 아니죠. 이게 왜냐면은 특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민주당은 어쨌든 방어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잘 잡겠습니다. 과연 네. 그런 능력이 있을까 하는 예, 걱정도 제가 많이 뭐 드는 하나만 거예요. 잡아드리자면 네네. 지금 항명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항명의 명자와 설명의 명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항명은 명령자예요. 명령이 있을 때 대항하는 걸 항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뭐라 그럽니까? 명령한 거 없다. 명령한 게 없으면 항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의 명자는 이름 명자인데 설명을 요구한 거지 항명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둘째 주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9%,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습니다. 이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 논란 등의 호재가 잇따랐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좀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 침체 원인 강 변호사님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 국민들이 지지율을 평가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도덕성과 정책인데 그 도덕성이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사태나 또 혹은 도덕성 문제가 대장동 문제, 도덕성 문제에 빗댈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계엄의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계엄이 뭐 정책에 관련된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덕성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새정책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뭐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지부진 지금 결과가 나왔지만 지지부진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매끄러운 새로운 정책 입안을 하지 못한 점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신, 뭐 자유한국당,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이 우리나라 정치계의 80년 역사에 60년 이상을 통치했습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당만 해온 거예요. 야당을 할 줄 몰라요. 야당 자유한국당도 야당했다가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좀 국민의힘에게 공소대가 제대로 잘 안 돼. 네, 국민의힘에 좀 그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야당답게 해라. 야당은 야당답게 해야 돼요. 야당답게 싸워야지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강변호사님 지팔직꼰이라고 유행하는 거 알죠. 잘 아세요? 네, 압니다. 네. 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지금 국민의힘한테 딱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너무 높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정연설하러 국회 갔는데 뭐 꺼져라 이런 발언을 하고 뭐 지금 뭐 보수층에서도 일부 보수층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좀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외교나 뭐 실제 지지율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외교나 뭐 이런 문제에서는 잘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저렇게까지 발목 잡아야 되나? 너무 발목 잡는다. 이런 분위기들이 그 보수층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여론조사에서도 대구 경북,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봤을 때도. 보수적인 그 성향의 유권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지지율 하락의 가장 선봉장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봤을 때는 저는 황교안 이거만 해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이 말로 지지율을 엄청 깎아먹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파 연대 얘기하고 있고 추가로 나경원 의원께서는 뭐 그 부정선거 세력하고 윤호개인 세력까지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멀어지는 암세포도 거죠, 그 암세포도 같은 세포냐. 거기랑은 이제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도 공감됩니다. 지금 뭐 항소 포기 사태나 뭐 그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지금. 그런데도 지금 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자업자득이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네. 요즘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네.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승소를 했죠.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소송을 추진했던 사람이 한 전 대표였죠. 최근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던 네. 한 전 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보수의 좀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공소 포기 사태나 론스타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주종목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최근에 이제 SNS 뭐 이렇게 팔로우하는 거 보면은 한 100개를 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여기저기 토론하자는 거예요. 거의 토론 약간 좀 중독된 일주일 느낌이 사이에 있어요. SNS에 예. 145개 글을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늘었나 본데 네.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확실히 이제 주목은 받고 있어요. 예, 예. 주목은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보수 야당의 핵심적인 인물, 지도자로 쓸 수 있냐? 이건 좀 별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비토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과연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런 존재감을 보이면서 다음 이제 지선이 됐던 지선에서 이제 어쨌든 어떤 공간을 열어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난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천을 받기도 객관적으로 쉽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파 연대 주장하면서 뭐 황교안 총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릇에 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공간이 열린다고 해도 과연 어디로 출마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고 싶을 때 컷오프를 당하거나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은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불출마한다고 하면은 그냥 갓동훈이다 간만 보고 있다가 출마 안 한다 그런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의 이제 야당의 지도자로 쓰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만만치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준석 기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지방선거연대설을 일축을 했는데 네. 그렇지만은 선거연대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중심으로 한 범보수 정제 개편 가능성. 강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난번 가장 가까운 지표가 지난 대선입니다. 당시에 진보로 분류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대 보수로 분류될 수가 있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표를 계산을 해보면 0.91% 차이가 났습니다. 1%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해야지 이게 비등비등한 대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게 그 충남 보령에서 재보궐선거인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공천 받았을 때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과 장동혁 대표는 사이는 좀 원만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연대인지 뭐 통합인지 이런 가능성이 잘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아도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확실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학가 주변이나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는 확실히 표가 많이 나와요. 그러한 곳에 개혁신당 후보들에게 뭐 연대를 하던가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개혁신당이 국민에게 연대를 하던가 이런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 얘기 잠깐 하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장군은 장군의 역할이 있고 나가서 저처럼 방송 나가서 싸우는 그 병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 새벽 배송 아이템 얘기하다가 대장동 항소포기 아이템, 론스타 이런 아이템 SNS에 글 많이 올리잖아요. 병사의 역할이 딱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역할이 병사라고, 롤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병사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장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직 이 한동훈 대표는 아직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준석 약간 롤모델 따라하기 하면서 SNS 글도 많이 올리고 전국도 다니고 TV 토론 하자. 이게 이준석이 해왔던 정치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이준석은 공직선거에 계속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증을 받았는데 한동훈 대표도 검증 받으려면 결국에는 공직선거에 출마해야 됩니다. 일찍이 지방선거에 어디 출마하겠다고 미리 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준비 다 해놨는데 또 꽃길 깔아달라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험지를 가겠다고 선언을 하든 해라. 네.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하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간 보고 있어가지고 네. 박동훈이랑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세요? 뭐 상식적으로 강 변호사께서 많은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에서는 이기려면은 전략적으로 다 끌어안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 끌어안고 싸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정강훈, 한동훈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유승민이나 뭐 이렇게 이준석 후보나 한동훈 후보를 같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뭐 한동훈 대표나 뭐 이렇게는 그냥 알아서 뭐 이렇게 SNS 하고 있는데도 당에서는 뭐 그냥 뭐 시큰둥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이팅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 세 분의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이 세 분의 보면은 세 분의 특징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렇게 비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준석 후보는 이제 이거를 버티지 못해서 나갔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아직 국민의힘이 고쳐졌을 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릇에 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하고의 뭐 합당 네. 내지는 뭐 연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윤 의원님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지금 선거 앞두고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국민의힘을 없애겠다, 뭐 국민의힘을 뭐 영남 자민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구호는 높게 외치는데 당 지지율이 지금 3%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는 후보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몇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조국 당대표라는 카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카드 하나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조국 당대표가 나갔는데 그럼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선거에 출마를 못해요. 그럼 뭐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했는데도 본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은 그 당은 그럼 계속 선거를 출마를 못하고 우리는 계속 선거 출마했다가 연대해가지고 후보 못 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도돌이표에 대한 물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어렵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호남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너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 강원도 토론이니까 제가 조국 혁신당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민병희 전 강원도 교육감께서 조국 혁신당에 입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부터가 입시 비리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감옥을 갔다 온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 교육감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의당이라서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꼭 이렇게 뭐 말만 나오면은 뭐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이 3당의 우리나라 이 양당 체계가 강한 데서 3당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진보적인 3당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을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조국 대표가 이 정권 하에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에게 강한 이런 메시지를 내기 좀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존재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제 3당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지난 12일이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당 지도부하고 네. 당 출신의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첫 회의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을 논의를 했는데 네. 김진태 지사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야당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과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 하신 거죠. 도지사로서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 게 많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사안을 모르면서 답변을 잘 못하면 옆에 있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한테는 마이크를 안 줬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얼마 전에 국정감사 기간에 김현지 출석해라고 하니까 갑자기 원주 그 산불 예방한다는 그 일정을 대통령이 잡고 김현지도 그 일정에 따라가야 된다. 부속실장이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원주에 갔더니 김현지가 없어요. 오후 4시 돼서야 사실은 김현지 혼자 대통령실에 있다. 이렇게 발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원주에 왔을 때 산불을 예방하겠다고 원주에 왔을 때 도지사를 안 불렀습니다. 도지사를 불러야지 도지사가 애로사항이 우리 헬기가 몇 대가 필요하고 무슨 임수로가 뭐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 저수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얘기를 할 텐데 도지사를 안 불렀어요.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이죠. 이번 2026년 예산 12월 2일까지 통과인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혹은 또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한테는 얼마나 홀대를 할지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산불 왔을 때는 좀 불렀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김진태 지사님께서 같은 날
국민의힘 회의도 갔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도 갔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데 가서 그때 좀 서운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마이크를 안 줬을걸요? 마이크 줬어요. 마이크 줬어요? 줘가지고 거기서 김대희 지사님께서 또 바른 말 하셨어요. 하신 네.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국가에서 이제 내리는 예산을 이제 지역하고 좀 소통 없이 내려버리면은 우리도 매칭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민생회복 그 얘기를 지원금이나 했거든요. 뭐 민생회복 이런 지원금은 지역 화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냥 내리니까 그거 내릴 때 지역하고 그렇죠. 소통 없이 내리니까 그것 좀 해달라니까 대통령께서도 쿨하게 그건 맞다. 앞으로 네.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가셔가지고 그때 좀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김진태 지사님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당이 다르니까 뭐 여당 야당 나눠가지고 야당이 이제 홀대 받는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강원도하고 춘천시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네. 이런저런 상황들로 그러면은 강원도가 어쨌든 그 정책이나 뭐 예산의 주도권이 좀 도니까 크다 보니까 춘천에 맨날 돈을 안 내려요. 자꾸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당이 다르니까 탄압하는 모습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춘천에서 역점 사업 지금 뭐 제가 좋아하냐 마냐 이거하고는 별개로 봤을 때 뭐 호수 국가정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도비를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영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립미술관 짓는데도 타당성 안 맞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WT 세계 태권도 그 본부 건설하는 것들도 국비나 도비를 특히나 이렇게 치에다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 내년 예산을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이 반대로 본인도 야당이라서 탄압 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춘천과 강원도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면은 안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 뭐 네. 미술관 문제나 WT나 네. 이거를 1시간짜리 주제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시간으로? 하나하나가 도청의 어떤 입장인지 제가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시청 입장도 제가 대변하면서 도청 입장도 대변하겠습니다. 다 조건을 더 제시해가지고 협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호수정원 드리겠습니다. 사업 하나만 딱 얘기 드리면은 토지 보상이 지금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토지 안 보상된 데가 지금 3.4%밖에 되지 않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2020 규모가 너무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예, 춘천시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근데 너무 그리고 논리가 안 미술점 맞는 거예요. 미술점 확보도 되지 않았잖아요. 29년에 100점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100점 안 만들었다고 네. 예산 못 우리 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다음 질문에 또 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제가 할게요. 근데 죄송합니다. 강원도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현역 김진태 지사에 맞설 여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우상호 수석의 이름도 좀 오르내리는 것 같고 네. 이광재 전 지사 얘기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국힘에서 뭐 김대희 지사의 독주가 뭐 확실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뭐 우상호 수석은 뭐 서울시장 선거에도 관심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휴가도 뭐 속초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만났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는 저는 이제 나올까 말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역시 정치인한테는 여론조사가 정말 갑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여론조사가 도내에서 하나를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1위를 하시니까 다시 이렇게 좀 기운을 받으시는 거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두 분 모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활동한 부분들이 적어요. 아,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께서는 강원도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지금 다른 지역으로 좀 가셨고 가지고 이 두 부분에 이제 좀 좋지 않은 네. 약점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짧게 정리해 네, 짧게 주시죠. 말하겠습니다. 네, 찐 강원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강원도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광재 전 지사 민주당 분당갑 위원장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호 그 지금 수석도 국회의원 12년, 16년 하는 동안에 서대문구 국회의원을 4선을 하는 동안에 저도 그때 국회에서 근무를 했지만 뭐 강보현 모임에 나오던가 강원도 의원 모임에 나오던가 스스로가 강원도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강원도지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진짜 강원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주제가 이번 주 정치 이슈 톡톡 어떻게 생각해라는 주제인데 두 분의 한 줄평 들어보죠. 강대기 변호사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장동 항소 포기의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네, 저는 국힘 하락세 누가 봐도 자업자득으로 뽑았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it's a beautiful day.